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난한 고아 소녀였지만 지금은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추운 겨울밤, 남루한 행색의 한 소년을 거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어리석다고 말했죠. 3개월 후 저희 집으로 최고급 세단 행렬이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학교에 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던 때였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조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지만 저희 집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두 분은 저를 보물처럼 여기셨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항상 이 불쌍한 손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뜨거운 여름날 할머니를 따라 밭에 나갔던 일, 그리고 추운 겨울밤 할아버지 품에 파고들어 옛날 이야기를 듣던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제 삶에 그 아이가 나타난 것은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시골길에서 저는 낡은 느티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소년은 깡마른 몸의 옷은 다 해지고 흙투성이었습니다. 햇볕에 바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지만 크고 검은 눈동자는 텅 비어 아무런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고 어떤 상처에선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아는데 처음 보는 아이라 이상했죠. 저는 용기를 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쪽으로 몸을 바싹 붙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대답이 없자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한 저는 옆에 쪼그려 앉아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해치지 않아.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소녀는 여전히 침묵하며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아이의 맨발을 보니 발바닥은 갈라지고 흙먼지로 새까맸습니다.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문득 책가방에 할머니가 간식으로 싸주신 찐 고구마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많이 배고프지?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은 눈동자로 저를 살피다가 제 손에 들린 고구마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나 봅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가늘고 더러운 손을 내밀어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고 나서야 소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과 달리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듯 제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하굣길에 그 느티나무 아래를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찐 고구마를, 어떤 날은 과자를, 또 어떤 날은 그냥 시원한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가 주는 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더 이상 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 동그란 눈에는 희미한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소년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실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준이에게 학교 이야기, 집 이야기,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이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저는 아이가 전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 있는 상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길가의 소년 사이의 말없는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오후 저는 작은 간식을 들고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제가 부쩍 고구마나 과자를 더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강아지 이제 커서 많이 먹는구나. 쑥쑥 커라 하시며 인자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계속 지켰습니다. 세찬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까지는 말이죠. 쨍쨍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가면서도 느티나무 아래에 있을 친구 걱정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마른 아이가 비를 맞으면 분명 병이 날 텐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우산을 들고 다시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막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가 툇마루에 서서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신 할머니가 급히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어딜 그리 급히 가니?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한테 우산 갖다 주려고요.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웬 친구가 이 시간에 밖에 있단 말이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저는 불쌍한 준이에 대한 모든 것을 할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깡마른 모습, 몸에 가득한 상처,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전부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왜 할미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 아이가 너무 가엾구나. 너는 집에 있거라. 할미가 한번 나가보마.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낡은 비옷을 하나 더 챙겨 입으시고는 혼자 마을 입구 느티나무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듯 했죠. 잠시 후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헐렁한 비옷 아래 할머니 옆에는 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겁먹은 눈으로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금세 저를 알아보고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방에서 신문을 보시던 할아버지도 낯선 아이의 모습에 고개를 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준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준이의 사연을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아버지는 안경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아이가 어쩌다 저런 꼴이 됐을꼬.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 여기서 지내거라. 우리 집에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더 놓는 게 뭐 대수라고.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뛸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마른 수건과 깨끗한 옷을 가져오셨습니다. 제 옷이라 조금 컸지만 임시로 입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는 준이를 욕실로 데려가 직접 머리를 감겨주시고 몸을 씻겨주셨습니다. 흙먼지를 씻어내니 뚜렷한 이목구비에 영리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소녀는 콧대가 높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피부는 본래 하얀 듯했습니다. 그저 오랜 비바람에 검게 탔을 뿐이었죠.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 봐라, 훤칠하니 잘생겼구나. 칭찬을 들은 소녀는 부끄러운 듯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이는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하고 배부른 식사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여기서 살게 됐으니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준수하게 생겼으니
준이라고 부릅시다. 앞으로의 삶이 이름처럼 반듯하고 뛰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오. 우리 가족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이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준이다. 여길 내 집이라고 생각하렴. 준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저를 차례로 올려다봤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쁘게 달려가 준이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넌 내 동생 준이고 난 서연 누나야. 누나가 널 지켜줄게. 준이는 저를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준이의 미소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 어색했지만 아이의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준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작고 조용한 저희 집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준이는 아주 착하고 동시했습니다. 말을 못했지만 항상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과 집안을 깨끗하게 쓸고 나서야 저를 깨워 학교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가르쳐주면 뭐든지 빠르게 배웠습니다. 나물 다듬기, 쌀 씻기, 집 보기 등 모든 일을 야무지게 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에게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준이는 놀랄 만큼 총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번 가르쳐 주신 글자는 모두 기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이는 제 낡은 만화책을 혼자 다 읽었고 반듯하고 깨끗한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이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준이를 데리고 다녔죠. 저는 준이에게 공기놀이, 줄넘기, 숨바꼭질 같은 마을 아이들의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처음에 준이가 말을 못한다고 놀려댔지만 그때마다 제가 나서서 준이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준이가 착하고 남을 잘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같이 놀자고 하기도 했지만 준이는 유독 제 곁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언제나 충성스러운 작은 그림자처럼 제 뒤를 한 걸음 떨어져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마을 뒤에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산딸기, 머루, 다래가 열렸죠. 학교에 가지 않는 오후면 저는 준이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 과일을 따곤 했습니다. 준이는 나무를 아주 잘 탔습니다. 쏜살같이 높은 나무까지 위로 올라가 가장 잘 익은 과일을 따서 아래에 있는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달콤한 과일을 먹으며 세상 온갖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주었습니다. 준이는 그저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높은 자두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있는 커다란 자두에 정신이 팔려 손을 뻗다가 발을 헛디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해서 너무 아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준이는 제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곁으로 달려와 걱정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다친 발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제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것을 보더니 준이는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는 제게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준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준이는 저를 업었습니다. 준이의 몸은 작고 말랐지만 그 등은 이상하리만치 든든했습니다. 저처럼 가볍지 않은 여자아이를 업고도 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묵묵히 동산을 내려갔습니다. 얇은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아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일정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자갈이 많아
울퉁불퉁한 내리막길이었지만 저는 준이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아주 안전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발목에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준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에게 개인 경호원이 생겼다며 놀려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척이나 따뜻했죠. 저는 준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저를 향한 그 마음, 그 관심과 보호가 수만 마디의 달콤한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이와 함께한 어린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머니를 따라 밭에 가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법 소녀다운 티가 났습니다. 준이도 훌쩍 자라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과묵하지만 눈빛에는 총명함과 굳건함이 서려 점점 어른스러운 청년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대나무를 쪼개 바구니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부엌에 있던 저와 할머니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셨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발이 후들거리고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침착했던 사람은 준이었습니다. 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곧장 이웃집 아저씨 댁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어떤 사람은 구급차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의 몸을 주물렀습니다. 읍내 보건소의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저희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싣고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며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즉시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에 주저앉으셨고 저도 그저 옆에 서서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준이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늘지만 단단한 준이의 손길이 할머니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매일 나오는 병원비는 저희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오신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땀 흘려 가꾸신 집 뒤에 텃밭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밭을 측량하고 말뚝을 박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와 준이는 병원들의 차가운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그저 무력한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손수건을 건네주고 때로는 조용한 위로처럼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언제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저와 할머니 앞에서는 늘 강한 척했습니다. 어느 날 준이는 종이에 글을 써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4살인 준이가 일을 하겠다는 말에 놀랐지만 아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준이는 마을 아저씨들을 따라 근처 건설 현장에 나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의 아이는 매일 시멘트 가루,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힘들게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보신 할머니는 준이를 끌어안고
오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준이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생의 첫 시련은 우리 두 아이를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하고 준이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할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날, 하늘은 마치 한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을 애도하듯 굳은 비를 뿌렸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저와 준이는 영적 옆에 서서 감당하기 힘든 상실의 고통에 어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슬픔과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모든 무게는 할머니의 연약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이는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계속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조용하고 슬프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그의 설날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와 제 마지막 남은 소중한 사람을 앗아갔습니다. 섣달 금음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부엌에서 설날에 먹을 만두를 빚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 자동차는 드문 일이라 저희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는 온 동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궁금해서 나가보니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김씨 가문의 도련님 댁이 맞습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 집에 도련님은 없는데요. 부엌에서 나오신 할머니도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라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 남자는 할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한쪽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준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준이를 보자마자 남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맞다. 어서 모셔라. 그 말을 들은 준이는 갑자기 온몸이 굳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찼죠. 아이는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리고 제 뒤로 물러서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도 겁에 질려 두 팔을 벌려 준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다가와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다가와 준이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준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저와 할머니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준이는 더욱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그들은 준이에게 저항할 기회도 주지 않고 차가 있는 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구경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차에 억지로 태워지기 직전 준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제 손을 급히 잡았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제 손바닥 위에 빠르게 글씨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찾으러 갈게. 그 글씨를 다 쓰자마자 준이는 남자들에게 거칠게 차 안으로 밀쳐졌습니다. 차 문은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차는 시동을 걸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고 그 뒤에는 저와 할머니의
애끓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차가 마을길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아직도 준이의 온기와 그가 남긴 글씨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준이가 끌려간 후 할머니와 저의 삶은 다시 공허하고 슬픈 나날들로 채워졌습니다. 식구가 적어 조용했던 집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저희 집의 재벌가 도련님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이가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며 부잣집에 갔으니 이 가난한 곳은 금방 잊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희 할머니와 저를 보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을 거뒀다며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그저 침묵하셨고 깊어진 눈에는 슬픔만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을 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찾으러 갈게. 그 약속은 어제 제 손바닥에 써준 것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준이의, 아니 강준이의 진짜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어떤 이유로 우리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있던 상처들, 끌려갈 때 눈에 서려 있던 공포는 그가 이전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더욱더 가여워졌습니다. 저는 준이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살아가고 노력하는 유일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오직 공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할머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준이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여전히 가난한 시골 소녀이고 그는 부유한 도련님인 것은 싫었습니다. 저는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었고 제 힘으로 제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성적은 언제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저는 손바닥을 펴보곤 했습니다. 마치 준이가 남긴 글씨가 아직 그곳에 남아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벼가 잃고 지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몇 번이나 잎을 피우고 떨어뜨렸지만 준이에게서는 편지 한 통, 소식 한 줄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정말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걸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쳤습니다. 그 아이의 순한 미소, 다정한 눈빛, 매일 나를 업어주던 그 마른 등이 그리웠습니다. 준이는 제 기억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인 동시에 희미하게 타오르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움과 기다림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살의 어린 소녀는 18살의 숙녀가 되었습니다. 희망 없는 7년의 기다림이었지만 준이의 모습과 그의 약속은 제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로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자 곧 유일한 손녀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마음 한편에 무거운 그리움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화려하고 번화했습니다. 제가 살던 조용한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비싼 생활비를 벌고 할머니께 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지방 출신 여대생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과외, 식당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제 자유시간을 거의 다 앗아갔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별밤이라는 가라오케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곳으로 손님들은 모두 돈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월급은 다른 곳보다 높았지만 일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하나하나 배워야 했고 온갖 종류의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도 있었지만 저속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이 환경이 싫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밤 가게 유니폼을 입으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첩하고 능숙하게 마음이 아무리 지쳐도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띄었습니다.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돈을 물쓰듯 쓰는 부잣집 자제들을 보며 저는 제 신세가 처량해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익숙한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넓은 도시 어딘가에서 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사람은 낙엽처럼 많았습니다. 이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저는 점차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미래는 아직 앞에 있으니까요. 제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강의실과 가라오케를 오가는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 그러던 어느 운명의 밤, 그 반복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깨졌습니다. 그날 별밤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방들을 오갔습니다. VIP 9번 방에 과일 안주를 가져다 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벽에 기댄 채 통화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등은 키가 크고 단단했으며 어깨는 넓고 머리는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저 뒷모습만으로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통화를 끝내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차가워졌지만 저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언젠가 제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굳게 담은 입술, 그였습니다. 나의 준이, 아니, 이제는 강준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걸음도 뗄 수도 한마디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7년,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7년의 세월 끝에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왜 이리도 가슴 아플까요? 그는 더 이상 제 낡은 옷을 입던 깡마른 실어증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부치와 위엄 그리고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남성적인 각이 잡혀 있었지만 얼음처럼 차가워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래방 안에서 아주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강준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강준은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 차가운 눈빛이 아주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길은 저를 그저 평범한 종업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없이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7년의 기다림, 7년의 희망이 결국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무관심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기다려. 내가 찾으러 갈게. 그날의 약속은 그저 한 어린아이의 다급한 말이었을 뿐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이 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에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가난한 과거의 일부일 뿐이겠지요.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재회는 결국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재회의 밤이 지나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별밤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강준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필요했고 저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잊은 사람 때문에 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그를 낯선 사람, 가게의 평범한 손님으로 여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매니저가 저를 불러 손님이 술을 쏟았다며 VIP 6번 방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은 어두운 조명 아래 술과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긴 소파에는 강준이 혼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그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미간은 고통스럽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평소에 차갑고 이질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피로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앉은 곳 근처 바닥에 쏟아진 술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꿈결에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이름이었지만 그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칠 전 강준과 함께 있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강준 근처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제게 달려와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누구야? 왜 여기 있어? 오빠 물건 훔치려는 거지? 저는 당황해서 일어서며 급히 설명했습니다. 손님, 저는 가게 직원입니다. 그냥 청소하러 들어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도 않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며 경비를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의 강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보았습니다. 저와 그 여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그는 취기 어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라야. 최유라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재빨리 강준 곁으로 달려가 180도 바뀐 목소리로 애교와 억울함을 섞어 말했습니다. 강준 오빠, 이 여자가 도둑이야. 내가 들어오니까 오빠 근처에서 몰래 서성이고 있었어. 강준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직 술기운으로 흐릿했지만 저는 그가 저를 알아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보더니 유라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이야. 소란 피우지 마. 그리고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지만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물 한 잔 가져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 정말로 종업원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저를 곤경에서 구해줬지만 그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깨어나서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퇴근 시간이 되니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빨리 자취방으로 돌아가 쉬고 싶을 뿐이었죠. 앞길은 텅 비어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 제 바로 앞에 급정거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가게에 있을 때처럼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깊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목을 꽉 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놔요. 하지만 제 힘이 그의 힘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저를 조수석에 밀어넣더니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잠갔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저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강주는 대답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더니 한적한 강변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시동을 끄자 차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그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한참 후에야 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년간 억눌러온 고통이 묻어나는 듯 탁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준이야. 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준이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준이가 아니에요. 부잣집으로 돌아가서 과거는 다 잊었잖아요. 그렇죠. 그날의 약속은 아직 기억하나요? 강준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너와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과거였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6살 때 계모에게 낯선 곳에 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여자는 자신과 자기 아들의 앞길에 강준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길거리를 떠돌며 맞고 학대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큰 충격으로 말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아들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강준은 그저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강준의 친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강준을 다시 데려온 이유는 사고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재산은 그가 온갖 수단으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준은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시당하고 계모에게 학대당했습니다. 그가 저와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잔인한 성정을 알기에 분명 우리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고 통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굴욕을 참고 견디며
아버지의 모든 지시에 따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힘을 키워 어머니의 피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자신의 것을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차갑고 이질적인 겉모습 뒤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와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제 안의 모든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 손바닥에 약속을 새겨주었던 그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준과 저 사이에 모든 오해는 풀린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그에 대한 연민만 깊어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감시 때문에 저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로 문자를 보냈고 가끔 안전한 시간을 골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수년간의 그리움으로 차가워진 제 마음을 덮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최유라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묻자 그는 솔직하게 유라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중요한 지분을 가진 거대 거래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유라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준아, 네가 힘든 건 알지만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아. 그녀가 밉상일지는 몰라도 그녀에게 잘못은 없잖아. 적이라도 파트너라도 진심으로 대해야 해. 강준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이해 못해. 이 바닥에선 진심이 통하는 곳이 아니야. 내가 잔인해지지 않으면 짓밟히는 건 나야. 난 이 날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대화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복잡하고 온갖 음모와 계산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평범한 여대생, 평온한 삶을 원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그 대화 이후 강준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항상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제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쁨이 채가 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험난한 걸까요? 강준과 연락이 끊긴 지 시간이 좀 흐른 후 저는 점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걱정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공부와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에는 민호라는 아주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민호 선배는 착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제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항상 저를 챙겨주고 도와주었죠.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저 좋은 선배로만 여겼죠. 제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기숙사 앞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사람들 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주 화려한 광경이었습니다. 기숙사 마당이 수백 개의 촛불로 만들어진 거대한 하트 모양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하트 중앙에는 민호 선배가 큰 장미, 꽃다발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호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콤한 사랑 노래를 불렀고 눈은 잠시도 제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선배가 이렇게 공개적이고 성대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배의 체면을 깎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민호 선배는 촛불 아트에서 나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꽃다발을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기숙사 마당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받아줘, 받아줘.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저는 일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호 선배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선배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선배를 그냥 좋은 오빠로만 생각해요. 민호 선배는 제 말을 듣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실망과 슬픔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침묵으로 긍정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배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로하듯 습관적으로 다가가 그를 가볍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는 좋은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위로의 포옹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갔습니다. 제가 민호 선배를 위로하며 안아주고 있을 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지며 우리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준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게 그는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고 온몸에서 무서운 분노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깊은 눈은 제 손에 들린 장미 꽃다발과 방금 전 우리의 포옹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민호 선배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 황급히 제게서 떨어져 제 앞을 막아서며 강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강준은 민호 선배를 무시하고 곧장 다가와 제 손에서 꽃다발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경멸의 눈빛으로 꽃다발을 보더니 가차없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붉은 장미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와 민호 선배는 그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분노와 당혹감에 소리쳤습니다. 강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 선배를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여자야. 꺼져. 그의 독단적이고 거만한 선언에 민호 선배는 물론 제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민호 선배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연 씨는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주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갑자기 저를 자신의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 나무 쪽으로 밀어붙이고 한 손으로 제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차가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격렬하고 조금은 거친 키스였습니다. 그 키스에는 분노, 질투,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이 제 첫 키스였습니다. 저는 첫 키스가 이렇게 당혹스럽고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달콤하고 낭만적일 것이라고 상상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저를 더욱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키스는 거친 시작과 달리 점점 부드럽고 애틋해졌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도 그 부드러움에 녹아내리는 듯했고 오직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를 놓아주었을 때 우리는 둘 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그리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민호 선배를 향해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라와는 헤어졌다. 앞으로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저를 그렇게 데리고 기숙사 마당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민호 선배와 밤 공기 속에서 서서히 사그라드는 촛불 하트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준의 갑작스러운 키스와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유라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며칠 전 제가 했던 말 때문일까요? 그는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이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할머니를 뵈러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의 평온한 공기가 제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텃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준이를 다시 만난 이야기를 할머니께 해드렸습니다. 그의 현재 생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제게 고백했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자하고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실 준이가 예전에 한번 왔었단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네, 준이가 언제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할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일이다. 네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았고 위험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거든. 그리고 할머니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준이가 끌려간 지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깊은 밤에 준이가 몰래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몹시 수척하고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잔인한 아버지, 집안의 음모까지 전부요. 그는 할머니와 제가 너무 보고 싶지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할머니께 큰 돈을 들이며 건강 잘 챙기시고 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모든 일이 해결되면 할머니와 누나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특히 저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불안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세월 동안 그는 항상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할머니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준이라는 이름에, 강준이라는 이름에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한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할머니 댁에 다녀온 후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준을 향한 사랑은 제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도 제게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몰래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끔 그는 수업이 끝난 제게 차를 몰고 와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잊고 온 물건을 찾으러 별밤 가라오케에 들렀습니다. 강준이 기숙사에서 소동을 피운 그날 이후로 저는 그곳을 그만두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강준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 강준의 관계에 대해 묻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며 제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서연 씨, 강준이 그 녀석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친구들한테 정식으로 소개한 첫 번째 여자도 서연 씨고 그 녀석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사람도 서연 씨가 처음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변화라니요? 사장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최유라 아가씨랑 관계를 끝내려고. 그 녀석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 양가에서 추진하던 정략 결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녀석 아버지랑 최유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이 결혼은 두 그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수 있었죠. 강준이도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에게 맞서기 위해 그 집안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서연 씨를 다시 만난 후 결정을 바꿨어요. 파혼을 선언해버렸죠. 이 일 때문에 최유란의 집안이 분노해서 모든 협력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녀석 아버지도 노발대발했어요. 그 녀석이 수년간 공들여 세운 계획이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망치로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최유라와 헤어진 것이 그가 말한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는 저 때문에 중요한 사업 동맹을 포기했고 저 때문에 그의 복수 계획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저는 가라오케를 나왔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와 그의 사랑,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의 희생과 위험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짐이 되고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청춘을 바쳐 걸어온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둘 모두에게 너무 벅찬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그의 곁에 남아 그가 저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떠나
그가 온전히 자신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괴로움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상 이기적으로 강준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그의 희생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성공해야 하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제가 그의 앞길을 막는 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를 떠나기로, 제 사랑을 희생해서라도 그가 자신의 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잔인하고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운 좋게도 프랑스의 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공부에 매달리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할머니께는 학교에서 추가 강좌를 듣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준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즐거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미소, 그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떠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떠올리면 다시 이를 악물고 계획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학교에 휴학계를 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께 학교에서 해외 심화 과정에 저를 파견하는데 제가 잘 모시고 싶으니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시고 또 이 기회에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강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떠날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은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우리 둘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만 썼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 안내 데스크에 편지를 맡기고 할머니와 함께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기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강준아, 안녕. 부디 잘 지내. 사랑해. 저는 흐느낌 속에서 속삭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저를 낯선 세상으로 데려가도록 내버려둔 채 프랑스에서의 첫 몇 년은 저와 할머니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고향과 강준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곳의 기후와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저를 위해 애써 적응하셨습니다. 점차 우리 두 사람의 삶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쳤고 여러 나라의 지사를 둔 패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저는 할머니께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리 교외의 작고 예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평온해도 제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강준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 그의 미소, 그의 키스가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는 떠나기로 한 제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감히 그의 소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소식을 접하게 될까봐 또는 제 관심이 그에게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 먼 곳에서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저는 독립적인 성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래전에 강준에게 모두 주었으니까요. 시간은 제 젊음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도 앗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셨습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 관절 통증에서 시작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파리에서 가장 좋은 병원들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노인성 질환은 주로 나이와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 약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립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고 싶다고 조상들이 묻힌 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날로 쇠약해지시는 할머니를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에 따라 저는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프랑스 회사에 사표를 내고 서울지사로에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제 서류는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짐을 정리하며 수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귀국 날짜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알렸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특히 강준에게는 제 귀국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주칠 것이 두려웠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낼까? 성공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친구가 저와 할머니를 위해 조용하고 안전한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바쁜 생활 덕분에 잠시나마 마음속의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문도 경제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넓으면서도 참 좁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옆에 있던 두 여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의 어떤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진성그룹 전득탕 회장.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진성그룹 김강준 회장. 그였습니다. 그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더 이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페이지는 그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차갑고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기사들은 그를 젊고 유능한 기업가라고 칭송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그룹을 일으켜 세워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던 아버지를 횡령 및 재산 강탈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감옥에 보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복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그의 성공 속에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행복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저의 귀국은 실수였을까요? 잠들어 있던 과거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강준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올 것은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와 아파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키가 큰 그림자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가 있었습니다. 강준이 불과 한 걸음 앞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말랐고 각진 얼굴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분노, 고통,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이별 끝에 그와의 재회를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고 직접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 그 눈빛은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의 고급 세단에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년 전 그가 제게 진실을 설명해 주던 그날 밤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차는 질주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한적한 강변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호화로운 별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팔로 벽을 짚어 저를 가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왜 떠났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그가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온 세상을 뒤져서 너를 찾았어. 거의 미쳐버릴 뻔했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군 거야? 제 안에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통곡하며 제가 떠난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마음의 부담감, 그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주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눈에 서려있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대신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만들려는 듯 아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야, 네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네가 없으면 이 모든 성공은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눈물과 뒤늦은 말들로 수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고통을 풀어냈습니다. 제가 진정되었을 때 강주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부드럽고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며 진지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강준의 갑작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청혼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고통과 이별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완벽하게 꼭 맞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데리고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김강준과 박서연이라는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들고도 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증명서를 가지고 할머니께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증명서를 보시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으시며 약하지만 행복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할미는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저와 강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가 함께 할머니를 모실 테니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주는 언덕 위에 그 차가운 별장을 팔았습니다. 그곳은 좋지 않은 기억만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기 좋고 넓은 정원이 있는 교회에 새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보살핌과 손녀가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기쁨 덕분인지 할머니의 건강은 기적처럼 서서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앉으실 수도 있고 말씀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강준이 퇴근하면 우리 세 식구는 정원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강준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가족. 몇 년 후 제가 그에게 건강한 남녀, 쌍둥이를 낳아주면서 우리의 행복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재계에서는 냉철한 회장님인 강준은 집에만 오면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등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투르게 아이들을 달래거나 인내심 있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옛날의 그 소년 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챙겨주는 그 마음, 여전히 끝없는 사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풍파와 고통은 이제 뒤로 물러나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가졌습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곁에 계신 할머니까지. 오래전 그 약속, 기다려. 내가 찾으러 갈게. 그는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고 저의 기다림 또한 마침내 값진 보답을 받았습니다.